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노래 아리랑.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아리랑의 미학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아리랑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아리랑이 만들어지고 불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한 편의 영화였다. 영화와 함께 전국적인 확산을 하게 된 것이죠. 1926년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이 영화가 우리 영화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민요 아리랑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유럽 예술 영화의 어떤 스타일들을 또 영화 아리랑 속에 녹여내고 있다라는 그 정신과 그 생각이 상당히 천재가 아니면 생각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초기의 무성 영화로 우리 영화사의 전환점이 된 영화이자 우리 민족의 노래를 심어놓은 작품 아리랑. 왜 아리랑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고 그 작품에 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리랑이 담긴 메시지를 풀어가 본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독일군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들. 이 중에는 러시아군에 끌려 독일 전선에 참전한 4천여 명의 시베리아 출신 고려인들도 있었다. 시베리아 동토를 거쳐 머나먼 유럽의 수용소까지 끌려갔던 이 고려인들은 모두 이민 3세. 이들의 기록이 발굴됐을 때 함께 나온 것이 포로 수용소에서 부른 노래였는데 독립운동가와 미녀 등으로 1917년 프로이센 제국이 이민족 연구용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녹음한 것이다. 고려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부른 아리랑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과는 다른 곡조다. 아리랑의 가락은 언제부터 불려지고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19세기) 후반, 특히 이제 경복궁 중수공사를 할 때 그 경복궁 건물을 짓는 자재들이 주로 목재였었는데 이 목재들이 주로 저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운송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전해지지 않지만 아리랑의 유래설은 30여 가지에 이르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대원군이 경복궁의 중건공사를 시작한 1870년 즈음에 아리랑이 형성되었다는 설이다. 경복궁 공사를 계기로 여러 지역의 아리랑이 섞이게 되면서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선에서 온 그 부역군 또는 뗏목군이 거기서 정선 아리랑을 불렀었는데 그 노래를 그 서울에 있었던 전문 그 소리꾼들 가객들이 그거를 듣고는 감명을 받아서 자기가 그것을 레파토리화한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경기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이라는 표기가 남아있는 자료는 1894년 황원이 쓴 역사책 매천야록인데 이 글을 통해 궁중에서도 아리랑이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94년에 매천은 남원 지리산에 은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궁중의 소식은
소문으로 들은 것인데 바로 소문으로 들었던 아리랑 제목은 정확하게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가사가 적힌 최초의 기록은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1896년 선교 잡지에 한국의 소리 음악이란 제목으로 아리랑의 악보를 채록한 것이다. 1930년 조선 총독부 기관지 조선에는 조선 민요 아리랑이 실렸는데 아리랑의 6가지 발생설이 발표되었다. 밀양이나 진도 아리랑처럼 아리랑의 종류는 50여 종의 6,000여 수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아리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쫙 유연하게 되고 또 민족 모두가 부르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된 것은 1926년도 영화 아리랑의 흥행과 유행과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리랑은 경기 지방에서 주로 불리던 본조 아리랑을 가리키는데 여러 아리랑 중 본조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대표 노래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아리랑은 어떤 영화였을까? 세계 최초의 영화는 1895년 발표된 열차의 도착.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가 만든 50초의 단편 영화다. 스토리 없이 영상만 나오던 것에서 이후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이란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점차 스토리가 있는 영화로 발전되었다. 최초의 한국 영화로 공인된 것은 1919년 발표된 의리적 구토. 무대 공연과 스크린 상영을 혼합한 연쇄극이었는데 초기의 영화는 키노드라마라는 형식이었다. 키노드라마라는 형태 영화가 있어서요. 쉽게 표현한다면 연극 속에 영화 몇 장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야외 촬영한 부분이 영국에서 실현했던 주인공이 퇴장한 다음에 스크린이 내려오면서 사라졌던 인물이 스크린에 나타난 형태입니다. 의리적 구토는 연극과 영화를 결합한 연쇄극인 불완전한 형태의 활동 사진이었지만 한국 영화 제작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영화들이 일본 자본과 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면서 한국 영화의 제작이 본격화됐다. 그러다 20년대 중반 한국 영화사에 있어 중요한 영화가 발표됐는데 바로 영화 아리랑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영화 산업 초기로 기술적으로는 아직 원시적인 형태였다. 무성영화 시대의 카메라는 수동 촬영입니다. 자동이 아니에요. 모터에 의해 가지고 아주 간편한 일정한 속도에서 16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력에 의해 가지고 그걸 돌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숙련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정한 속도로 돌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인물의 동작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1초에 16에서 18프레임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초기의 카메라들은 형태도 단순했을 뿐만 아니라 기능도 간소했다. 디지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손으로 크랭크라는 것을 직접 회전시켜 필름을 감아야 했다. 크랭크를 돌려 초당 약 16프레임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손으로 돌리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 영상을 기록하는 속도가 계속 변하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당시의 영화들은 인물들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었다. 동작이 약간
빨라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24프레임으로 그 영상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일어나는 효과들인데요. 당시에도 뭐 기술력이 모자랐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16에서 18프레임의 정속의 속도에 맞춰서 촬영이 되고 영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찰리 차플린 영화를 볼 때 이게 24코마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부자연스럽게, 그것이 오히려 코믹하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속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초당 24프레임으로 재생되어야 하는데 당시의 카메라는 초당 16프레임 정도였기 때문에 움직임이 끊어지는 듯 보이기도 했고 상영 시 24프레임으로 상영하면 움직임이 빨라졌던 것이다. 찰리 채플린의 우스꽝스러운 동작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나홍규가 영화 아리랑을 찍을 당시 사용한 촬영 장비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영화 아리랑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래 아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농촌이 배경이에요. 서울에 유학 간 영진이라는 학생이 정신이상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까닭모를 이유죠. 근데 방학이 되면서 친구가 돌아와요. 형부란 친구가 옵니다. 알아보질 못해요. 실성한 친구는 지금 돌아다니며 헛소리만 하고 있고 그에게는 여동생이 영희라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오빠, 현구 씨가 오셨어요. 영진아, 영진아, 내가 왔어. 이씨. 지주로부터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여동생 영희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며칠 안 가서 끝장이 날 텐데, 응? 왜 그래? 끝장이라뇨? 영희 씨가 나한테 웃는 얼굴로 대하게 될 거란 말이야. 고교한테서 독촉이 오거든. 하루만 더 참아달라고 해요. 응? 알았지? 네. 자, 그럼 내 다녀올게. 여기서 러브스토리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추수 때가 와요. 가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농촌에 농악대가 동원돼가지고 뭐냐면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그다음에 육체적인 성폭력 단계까지 이르게 되겠죠. 이때 미치광이었던 오빠가 나타납니다. 달려드는 겁니다. 현실의 주인공인 미치광이었던 영진이가 처막 끝에 있는 낫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는 거예요. 깨고 보니까 현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경사에 가지고 경찰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산을 넘어야지. 어서, 영진아.
약해, 현구. 넌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리는 법인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리랑골에 나와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너나 할 것 없이 아리랑을 불렀던 겁니다. 영화 주제가가 영화보다 먼저 전국에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영화 아리랑이 주제가라는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 조선에서 불려지는 아리랑은 이 아리랑이다 라는 인식이 8년부터 확산이 되면서 더불어서 영화와 함께 전국적인 확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클라이막스이자 마지막 신, 영화 속 마을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다 함께 합창을 한 이 장면에선 극장안 관객들도 하나 되어 함께 불렀다고 전해진다. 음악과 함께 감동적으로 끝나는 아리랑. 그런데 나온게 아리랑은 무성영화였다. 무성영화라는 것은 그 발성영화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발성영화라는 것은 그 영화에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등장인물이 대사를 하고 효과음도 있고 영화 음악도 등장을 하는 것인데, 무성영화의 경우에는 그 사운드 없이 영화의 화면, 영상만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의 영화 매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의 영화들은 소리를 기록할 수 없어 영상과 함께 배우들의 대사를 직접 들을 수가 없었다. 영상을 어떻게 담아내고 동영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의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는 상태였고, 또 사운드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라는 그 기술들이 합쳐지진 않고 별개로 계속해서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당대의 기술이 사일렌트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토키대로 오기에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변천의 과정의 초보적인 단계가 사일렌트 즉 무성영화였죠. 영화와 녹음된 소리를 합치려는 생각은 영화의 초기부터 있어 왔으나 동기화라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1920년대 후반까지 모두 무성영화로 제작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영상은 감광 필름 위에 빛을 노출시켜 기록했지만 소리는 실린더 위에 새겨지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소리와 영상을 동시에 기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자막이었다. 서양 영화들은 영화 중간에 자막을 넣어 대사를 전달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 수준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성영화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단계에서 소위 만약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화 해설자인 변사가 거기에서 탄생이 됩니다. 무성영화 시대에 등장한 변사. 과연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지난 14일 강원도 동해시의 한 극장. 이곳에서 특별한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관이 멀어서 혹은 거동이 불편해서 영화관을 찾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동영화 극장으로 이번엔 현존하는 한국 영화 중 가장 오래된 흑백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루가 상영된다.
우리 영화사에 있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필름으로 기록되며 지난 2012년 2월 등록문화재 제488호로 등록된 소중한 우리의 고전 영화다. 무성영화의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너무 또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 말고 새롭게 한번 무성영화를 찾아보자 하는 과정 가운데 마침 이 청춘의 십자가가 발견됐고 1934년 발표된 안중화 감독의 청춘의 십자로는 2007년 필름을 찾게 되면서 순수 국내 기술진으로 다시 복원된 영화. 그런데 일반 영화와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바로 변사의 존재였다. 이날은 개성파 배우 윤병희 씨가 변사로 나섰다. 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도 굉장히 많이 방향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재미도 바뀌고 그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정말 매력이 있다라는 직업, 매력 있는 직업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변사에 따라서 관객들도 많이 오고 오늘은 누가 변사다 안 봐야지 누가 변사라는데 오늘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변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활동사진 해설가로 불린 변사는 펼쳐지는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들의 대사 등을 관객들에게 설명해주며 극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을 넘어 당시 영화 흥행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었다. 청춘의 십자로는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무성영화와 변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했는데 그렇다. 바로 이 청년이 오늘 우리의 주인공 영복인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보리밥 한 그릇 배불리 먹기 어려운 것이 조선의 농촌. 비록 배우들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변사의 재치 있는 해설이 오히려 영화의 흥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개철과 명부의 고입에 넘어간 영옥은 그들에게 이끌려 할일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 이렇게 해서 보는 관객들에게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건지를 보다 좀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어떤 그 배우 이상의 어머 장 사장님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왜 이렇게 이틀 만에 오고 그러셔? 이처럼 변사는 영화의 내용부터 등장인물의 대사, 분위기까지 영화의 내용을 관객들에게 자세하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었다. 또한 시나리오와 촬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심리 또한 변사가 가공하여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시키며 영화 내용의 전달자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 간자막을 통해서 조금의 대사나 또 상황 설명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 나온규의 아리랑이라는 영화 텍스트는 사실은 극장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질 때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변사가 여러 상황에 맞게 영화의 해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유창한 줄거리 해설과 대사 등의 성대모사는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생생한 극적 감동마저 주며 변사는 무성영화 시대에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서 그 인기가 대단했다. 한지민이 대놓고 불평이라도 하련만은 우리의 주인공 영복은. 그렇다면 무성영화 아리랑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영화 아리랑을 이끌었던 변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 당시 변사의 음성 기록을 보관 중인 한 레코드사를 찾았다. 현재 SP로 남아있는 아리랑 변사의 음성. 재생을 할수록 마모가 되는 탓에 조심히 턴테이블에 올려 재생시켜 보기로 했다. 나온규의 아리랑은 당시 단성사 최고의 인기 변사 성동우의 해설로 진행됐다. 발진전박과 아름다운 산천 무궁화 삼천리의 풍년은 와칸만은 한 줄기 흘러오는 아리랑의 노래는 이 동네의 백성들만 불어넣는 소름일까?
양악기를 가지고 편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에서 이 무성 영화였었기 때문에 영화가 틀어지는 도중에 대사는 변사가 하고요. 배경음악은 실제로 그 가수가 부르고 악단이 연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무성 영화에 실제로 활용된 아리랑은 바이올린을 반주곡으로 해가지고 아리랑을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화에 맞게 좀 편사, 창작을 해서 가사를 만들고 또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그 단성사의 악단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뭐 지금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악단장이나 그 악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멜로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아리랑에 쓰이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탄생이 된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은 나운규의 작사, 단성사 밴드의 편곡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의 악기들과 우리 가락이 어우러져 탄생한 것이다. 울려가는 영진이의 커졌던 그 자체는 서장한 노래와 함께 멀고먼 서상길에 하염없이 사라진다. 당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화 화면 옆에 작은 변사석이 있고 그 변사석 옆에는 또 악대가 있습니다. 대개는 기타, 아코디언, 바이올린 이런 것들이고 거기에는 이제 클라리넷도 들어있고 소규모의 드럼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효과음을 내는 것이고 변사는 그 화면에 따라서 영화를 해설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극장은 스크린 앞에 관객석이 있지만 과거의 극장은 달랐다. 스크린과 관객석 사이에 악단과 변사가 위치했고 이곳에서 연주와 해설이 관객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갖춘 극장은 당시 서울에 많지 않았다. 1907년대의 단성사를 비롯해서 10년대 들어오게 된다면 우미관, 말하자 인사동 또는 관철동 여기에 이제 조선극장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고 영사기를 비롯해 고가의 장비와 시설을 갖춘 극장 중 하나가 단성사였다. 종로 3가에 위치한 단성사는 지난 1907년 개관했고 우리나라의 첫 영화 의리적 구토를 상영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이다. 단성사는 이후 우미관, 조선극장과 삼강고도를 형성하며 조선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라이벌 우미관은 1959년 화재로 전수된 후 82년에 폐업했지만 옛 터만큼은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다. 1926년 10월 1일 단성사에서 첫 상영된 나운규의 아리랑. 종로 3가 극장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세 개의 극장 중 아리랑은 왜 단성사에서 발표된 것일까? 당시의 경성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주 지역인 청계천 남쪽의 남촌 그리고 청계천 북쪽의 북촌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 조선인 거주 지역의 북촌에 조선인 극장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인 극장가를 대표하는 극장이 박승필의 단성사라는 극장이었거든요. 박승필은 1912년 단성사를 인수한 조선인.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극장 운영을 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면서 영화 제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 단성사는 뭐냐면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던 사업가, 종로 일대에서 상고를 갖고 있는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주식회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북촌 조선인 거리에 조선인 영화관을 대표하던 것이 바로 단성사였다. 가장 유명했을 뿐 아니라
우리 조선 영화를 가장 많이 상영한 영화관이기도 했는데 나운규의 아리랑이 우리 관객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인 만큼 조선거리의 대표적인 극장에서 상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성북구 아리랑 고개에 위치한 이 건물은 영화 아리랑을 만든 춘사 나운규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아리랑 미디어 센터다. 도남동에서 정릉으로 넘어가는 이곳은 원래 정릉고개로 불렸지만 나운규가 이곳에서 아리랑을 촬영한 이후 아리랑 고개로 불리게 된 것인데 영화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이는 아리랑에 출연한 배우 신일선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희 역을 맡았던 신일선, 데뷔 당시인 신홍련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소위 신일선의 증언에 따른다라면은 김하국 경찰관이 단성사 주변까지 동원될 정도로 열을 써서 영화를 봤다는 것이죠. 일부의 관객들은 마지막 영화에 마지막 장면에서 아리랑이 불려지는 장면에서는 모두 울었다. 그리고 당시 배우들의 증언을 보면은 무대 앞에서 볼 때 흑흑하는 장면에서 자기들도 따라 흑흑 소리를 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개봉 당시에 영화 아리랑은 성공을 했다. 아리랑은 식을 줄 모르는 흥행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상영되는 한국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한국 전쟁 때까지 수차례 반복 상영되었다. 단성사에 개봉된 이후에도 예컨대 조선극장 같은데 통해가지고 계속 해방 전까지 이것이 재상영이 돼요. 아니 해방 전뿐만 아니라 해방 후 6.25 전쟁 직전까지도 우리나라에 상영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조선 민중의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 대단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 장치를 사용해 작품 전체에 항일 의식을 심어놓은 나운규. 우리 민족의 한을 영화에 풀어놓으며 영화 곳곳에 울려 퍼진 주제곡 아리랑과 함께 우리의 심금을 울린 것이다. 그렇다면 나운규는 왜 아리랑을 영화의 주제로 삼은 것일까? 나운규가 해고한 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해령이 고향인 만큼 보통학교를 졸업반에 철도 노동자들이 부르는 아리랑을 듣고 그 아리랑을 가슴에 담고 있다가 내가 중국, 러시아로 방황을 하다가 부산에서 영화 아리랑을 만들면서 그 아리랑이 떠올라서 영화 주제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26년 삼천리라는 잡지에는 나운규가 아리랑을 영화 주제곡으로 사용한 이유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나운규. 어릴 적 이곳에서 철로 노동자들이 부른 아리랑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가락이 나운규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나운규가 그 아리랑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감명을 받아서 그 가슴 속에 묻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영화인이 되어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작정을 하고 아리랑을 가지고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꿈을 가졌던 청년 나운규. 그는 조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음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역사를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한과 슬픔을 아리랑의 노래와 함께 표현하며 더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우리 영화와 근대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영화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아리랑을 볼 수는 없다. 영화를 중간에 상영을 하다가 필름이 끊기면은
잘라서 다시 이어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부산에서 쓰여졌던 영화는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아리랑 필름의 행방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고 그중 일본의 수집가가 오랫동안 보관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누가 가지고 있든 어디로 필름이 흘러갔든 현재까지 필름이 남아있기가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필름의 소재 특성상 오랜 시간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인데 당시의 영화 편집은 필름을 잘라내고 붙이면서 손상된 필름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물리적인 방법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필름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과거의 필름 중 일부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점은 그 당시 필름이 갖는 특성과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필름 상태는 나이트레이트 필름이라고 해가지고요. 대단히 약하고 또 조금이라도 어떤 인화물질이 있으면은 불에 타버리는, 쉽게 타버리는 그런 성질의 필름이었기 때문에 기계가 열이 나면은 필름이 확 하고 불이 납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상영을 못 하죠. 그러면 평양 거라든가 서울 게 또 급하게 부산으로 가죠. 처음에 5개의 완벽한 필름이 가다 보면은 2개, 3개 하나로 남아서 완벽한 한 편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짝이 맞지 않는 필름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1944년쯤이 되면은 필름이 제대로 된 게 한 편도 없었던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당시 필름의 수명이 매우 짧고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영화사의 보물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나온기 아리랑은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있다. 바로 나온기와 영화 아리랑이 남긴 정신이다. 당시에 어떤 헐리우드 영화의 만듦새라든지 또 서구 그런 유럽 예술 영화의 어떤 사조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당시에 또 조선의 현실 같은 것들을 내용으로 잘 담아내서 시나리오를 나온기가 썼죠. 감독을 나온기가 했죠. 각색을 나온기가 했죠. 주연을 나온기가 했죠. 이것을 통해서 설령 그 배경은 일제에 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 정신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온기였다. 영화의 불모지와 같았던 식민지 나라에서 세계 영화사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천재 감독 나온기. 국가관이 튀어나왔던 사람입니다. 국가관이라는 건 뭐냐?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백성을 아우르는 조선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아리랑을 만들었고 아리랑이 우리 공감한 국민들이 다 들쳐 일어나서 거대 히트를 쳤던 거 아닙니까? 늘 사회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피해를 쓰다듬고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역량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심에 아리랑의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 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키워드가 있다라면 바로 민족 정신이라는 것이죠. 1926년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한과 결의의 정신을 아리랑에 담아 한 편의 영화를 탄생시킨 나온기.
그는 일제치하 속 민족의 항일의식과 우리의 한의 정서를 영화 아리랑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노래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리랑.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는 아리랑은 바로 나홍규가 지키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결의의 혼인 것이다.